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기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과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기업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학대와 하대,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 아프고 서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이었던 기업에도 인권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인권 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 및 하청업체 노동자, 더불어 소비자와 지역 주민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과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8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1차적인 의무를 가진 국가와 국민이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 역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와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책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는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경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같은 해에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도록 역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구체적,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확산 및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 경영을 효과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인권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경영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전국 공공기관 988개 중에 충남은 19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19개 기관 중에 7곳이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12곳도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적용 시기 등에 있어 완성도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이며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권 경영의 실현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7개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 등 4곳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원 등 3곳은 개익조차 없는데 미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영향평가 155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이에 대한 폐단 또한 염려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부러 인권 영향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인권 경영을 적용 중인 12곳은 체크리스트와 사업 범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 영향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권 경영과 관련한 추진 과정의 공개와 구제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9년 10월에 장애인 등 충청남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더 제한되었고 이용자들의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집행부 역시 같은 노력을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것 하나 개선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차량 대수와 상담원을 대폭 늘리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교통약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 노동자들과 만나고 통화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면이 아닌 언어만으로도 1000가지, 10,000가지 감정을 느끼고 전달합니다. 또한 직접적 언어가 아니고도 억양과 말투를 통해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무시받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올해 초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일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교통약자 중에 한 명이기에 특정되지 않은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교통약자가 받은 보편적 감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미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라고 특정한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그렇게 때로 퉁명스럽고 지시적이고 수용적 언어가 아니었어도 됐는지 모릅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상담원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 교육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통약자라 하지만 주요 고객이 장애인인 곳에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모든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가장 밀접히 통화하고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동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직원은 2명으로 파악됩니다. 의무 채용 1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우리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우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단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증 남성 장애인 30만 원, 경증 여성 장애인 45만 원, 중증 남성 장애인 60만 원, 중증 여성 장애인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의무 고용의 1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카운트 넘버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사에서 카운트 넘버를 한다면 의무 고용의 인원은 2명이 될 수도 마이너스 1명, 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어떤 해석도 불가합니다.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답변서를 통해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심사를 거쳐 1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일시불 혹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장애인 노동자에게 추가급여나 처우 개선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답변 또한 모든 인사 규정을 수탁사인 KTIS에서 전담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권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예약과 즉시콜 이용 방법 등이 변경되어서 기존 방법으로 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매뉴얼이 변경되었을 때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의 경우는 등록된 이용 고객에게 문자 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센터의 경우엔 상담사가 개별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본 의원은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하던 시점에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지만 게시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용한 기존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이용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이동편의 시설 확충이나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 물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장애계와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방자치단체, 교통약자와 함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도민 등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단체에 협력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